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또 어젯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에 비상계엄 해제 동의안이 가결이 된 상황이어서 일단은 정치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은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겠다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자, 그래도 극심한 이 정치적 리스크를 받고 출발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 초반에 오히려 2% 가까이 양시장이 하락 출발하다가 낙폭을 또 0.8%대까지 줄였다가 지금은 또다시 거의 2%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하루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정부에서 계속 금융당국에서 이 경제 시장,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10조 원 규모 증시 안정펀드 언제든지 즉시 가동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외화 유동성도 무제한으로 공급하면서 이 변동성에 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저희가 또 길을 찾아 드려야 되겠죠? 네. 일단 환율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1,418원에서 시작한 환율입니다. 일정 부분 1,406원까지는 떨어졌습니다만 네. 다시 조금은 반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1,415원에서 6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은 어쨌든 이런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을 고루고루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런 흐름에서 반등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오늘도 계속 그렇고 이번 주에도 아마 계속 그런 양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어요. 저희도 오늘 여러 가지로 대응 방법을 준비해봤는데 특별한 분과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대응 전략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 연결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좀 자세하게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시장 많이 준비하고 대비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간밤에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국 ETF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환율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비상계엄 해제가 된 상황이고 우리 시장 오늘 개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개장하지 않는 것이 더 리스크를 주는 거다 그런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이 출발한 상황에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렇게 큰 변동성은 시장 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안정성에 돌입했다라고 우리가 속단하기에는 상당 부분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 변수는 뭐니 해도 환율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간밤에 이제 NDF 환율이 1,441원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내 장 초반에 일단 1,405원, 6원대까지 안정한 모습 보이다가 다시금 조금은 좀 상향으로 방향을 틀면서 1,416원, 17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죠. 시장 대응에 대한 차별화가 조금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서 물론 방어주와 개별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의 장세를 역이용하려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이 좀 들고요. 오히려 차별화, 즉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나눠서 보고 업종 대표주와 개별 종목주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체계적인 위험, 즉 천재지변이랄지 전쟁이랄지 지금 현재 같은 비상계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체계적인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종목별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종목별 리스크가 아닌 체계적 즉 국가적 상황에서의 어떤 그 변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한다. 방어주를 가지고 극복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틀린 답변이다. 틀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현재의 상황 어쩌면 환율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환율을 소위 말하는 조타수로 생각을 해서 환율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최선호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이제 환율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투자 전략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도 사실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뭐 무제한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 역시 지금 상황을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역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시장 대응은 하지 말자. 지금 현재 뭐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이런 변동성이 왜 생기게 됐을까? 따져보면 사실은 정치적인 갈등이다. 정치적인 갈등 부분. 지금 현재 뭐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봉합되어지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결국 뭐 해결되는 방안으로 정치적인 갈등이 해결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한 어떤 여기에 후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따라서 그냥 시장 어찌 보면 그냥 조금 그 섣부른 매매에 참여하시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가 조금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환율은 이성보다는 야성의 영역이라서 무엇보다도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는 증권사의 의견도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방 압력은 우리나라의 전국 불안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하락 압력을 주는 거는 오늘 나온 금융 안정 시장화 조치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또 당국의 그 고강도 환율 개입도 하나의 환율의 하강 압력 이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교수님 일단 발빠르게 뭐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쪽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내세웠는데 어떤 게 있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리고 의견 좀 들려주십시오. 네네. 일단 뭐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재정 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그 약발이 먹히는 정책이라 하면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통화 정책이 그 주효를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어쨌든 통화 정책의 유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앞서서 이재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 특히나 상방 압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방 압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방 압력은 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시장 안정, 결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환율시장일 텐데요. 채권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 매도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그 불안감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급등락을 통해서 물론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수출 기업에는 상당 부분 유리해질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물가 압력이라는 수입 물가 압력이라는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급등락하는
어떤 그 상방, 하방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안정성이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최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은 지금 현재 일단 1,400원에 걸쳐져 있는 이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일단 시장 내에 아무래도 이제 그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환율 시장 내에서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매도하면서 일단 그 환율 시장을 최선으로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긴급 지금 금융통화위원 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이니까 잠시 후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오히려 하락에 나오고 있으니까 또 어떤 투자자들은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교수님처럼 조금 더 지켜보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대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계엄령이 해제가 된 상황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계속 이제 조금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금융시장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다라는 부분, 정치적인 리스크 이 부분 앞서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체계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더라도 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위험 부분이다라는 점 꼭 좀 명심해 주시면서요. 일단 지금 현재는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는 상당 부분 자제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정치적인 변동성, 지금 현재의 상황, 그 계엄령 해제가 종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ING 상황이다라는 거 꼭 좀 생각을 좀 해두시고,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대응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니 해도 환율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런 부분들, 환율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조금 좀 정리해드리면, 아무리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금리는 안정화를 찾을 겁니다. 근데 금리가 안정화를 찾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곧 이는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실물 경제에 바로 여파를 미치게 되면서 소비의 위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두 번째, 환율 시장을 생각을 좀 해보면요. 유동성을 공급하면 금리가 안정화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환율은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된다라는 거, 너무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수입 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물가 전체가 다시금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비가 또 위축되어질 것이다. 결국 환율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은 소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정치적인 변동성과 맞물려서 시장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방어주를 매입하는 그런 때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세우셔서는 상당 부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하시고 어려운 장 조심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국은 통화 정책의 안정성에 좀 만전을 기해줄 필요가 있고요. 투자자분들은 관망 심리가 일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 TV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환율 시장에 대해서 시시각각 여러분께 잘 전해드리는 게 임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님 말씀 긴급 진단으로 잘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좀 주시해 주시고 중요한 의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긴급 진단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과 또 크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업종, 테마들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밤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경제방송을 진행한 지가 꽤 됐는데 여러 가지 빅 이벤트나 리스크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뭐 트럼프 1기, 트럼프 당선됐을 때 탄핵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시장에서 이렇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싱크풀에 오늘 역시 뭐 이 이슈와 관련된 정치인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크게 정치인들의 이름이 담긴 싱크풀의 원이 크게 또 짙게 그만큼 상승도 많이 하고 있고 관심도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반대급부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원전이라든지요. 아니면 대왕고래, 방산 이런 업종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이제는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실제로 탄핵이 진행된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이런 주요 우리 시장의 업종들도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갈륨 관련된 종목들, 중국에서 미국에 갈륨 수출을 또 제한할 것이다. 히토류뿐만 아니라 갈륨물 포함한 이런 업종들도 역시 이렇게 미국에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갈륨 테마가 조금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시장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난 급락이라든지 뭐 사이드카가 발동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닥치지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어쨌든 지수의 변동성은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도 역시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정치적 리스크까지 한 스푼이 더 가미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18원대에서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1,406원대까지 내려오는가 싶었는데 시장이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변동성을 보이면서 환율이 현재는 1,416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금융이나 한국은행, 금감원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긴급 개최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데일리TV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자, 이외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나타내고 시총 상위주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상황을 이재 앵커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빠르게 지금 주요 지수와 수급 환율 위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약간 반등하다가 다시 이제 저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1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2,450선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2% 넘는 하락, 15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675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장중 거의 이제 저점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수급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매도였는데 현재도 장 초반과 좀 비슷하게 한 3,200억 원 매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는 매도량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그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물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은 오늘 중소형주는 그래도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업종 하락세 나타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중소형주 뭐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이 1,418원까지 올라갔다가 장중 1,406원까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시금 치고 올라가면서 워낙 약세 현상 이어지고 있고요. 1,414원 28전을 기록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테마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 테마주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전 그리고 대왕고래 테마주 이런 부분을 급락하는 반면 남북 경협 관련주 이들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슈는 김호수 앵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왔다 갔다, 환율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테마나 업종으로 봤을 때는 극명하게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는 관련 인물들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퇴진을 요구하면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동원 내란죄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나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함께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정치가 굉장히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 상황입니다. 과연 탄핵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뭔가 다른 변수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원전과 관련된 팀코리아 원전 수주 아니면 원전을 늘리겠다라는 정책들 그리고 대왕고래 석유 가스 시추하겠다라는 이 사업들은 이제 존재 자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엇갈리는 테마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재명 테마주라고 하는 대부분의 종목이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은 10에서 20% 급등세를 현재 오전장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 에이텍과 에이텍 모빌리티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최대 주주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성남 창조경제 포럼을 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운영위원을 맡았다라는 관계성, 정치 테마주는 뭔가 연결되면 그렇게 분류가 되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이 계열사에서 어린 시절 소년봉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출마할 때 선언도 이곳에서 했다라는 걸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역시 상한가 직행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파스네 첼시스 관련주인데요. 여기 사회이사가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묶였다. 현재 오파스넷이 벌써 이제 상한가 같네요. 그리고 첼시스 역시 15%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원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테마주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한 달간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났는데 고꾸라진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현재 6.8% 약세이고요. 역시 G2파워, 우리기술 8에서 7% 낙폭 확대하고 있고요. 한정 KPS, BHI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 넘는 BHI 낙폭이 오늘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인데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종목별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시장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채팅창에 시장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동안 이에 대한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미증 시는 또 기술주가 좋았는데 네. 국내 증시는 역시나 뭐 저녁에 나타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에서 미국은 좀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이 얘기가 이 미국 시장까지 넘어가서 미국 시장을 좀 흔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 이 어떻게 보면 대중국 견제책으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미국 수출 금지를 또 꺼내들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트럼프가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게 시장이 굉장히 야간 시장에서 굉장히 급락을 했었는데요. 아니다 다를까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부에서 아마도 이제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한 걸로 보이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이제 금통위에서 이런 갑자기 임시 금통위를 열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도 경제 외적인 면이 우리 증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불안감이 외환 시장에도 펼쳐지고 있고요. 또 지난밤에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지만 오늘은 대규모로 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게 외국인도 똑같은 심정이죠. 그리고 지난밤 보시게 되면 이제 네이버 카페가 불통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카카오는 제대로 잘 작동되면서 우리 증시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치 테마주들이 또 급등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체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대내적인 이슈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이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특징적인 섹터는 또 어떤 걸 보고 계시는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 시장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건 어젯밤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네. 하지만 이 경제 외적인 사건은 어차피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책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2, 이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3E보다는 전 버전입니다. 그 부분을 양산을 해서 중국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향후는 이제 못하게 그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게르마늄과 갈륨 같은 이런 반도체 핵심 소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싸움이 결국은 히토르 테마주 쪽에 또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 분야에 대한 또 반도체 수출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이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그 두 종목 보면 될까요? 거기다가 미래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래반도체요? 그 업체는 네. 삼성전자의 대리점입니다. 이 대리점인데 이 업체도 실적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네. 5천억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역 분쟁, 반도체 통제 뭐 이쪽에 대해서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화장품 뭐 모멘텀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 화장품주가 이 무역기,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을 거라는 얘기 때문에 네. 이게 어저께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했고 외국인 투자들도 많이 샀습니다. 왜? 실적이 좋아질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가장 먼저 좀 일단 던지고 있는 종목이 돼버렸죠. 이게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 이 화장품주도 매몰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 화장품주들이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 넷플릭스 K-드라마나 K-무비 영향으로 해외에 있는 이런 40대, 4050 그 중년 분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인식을 갖고 또 K-팝 걸그룹들의 해외 공연 속에서 이 10대, 20대 이런 젊은 여성들이 또 K-팝 이런 아티스트를 보면서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거기다 또 아모레 퍼시픽의 이 에뛰드 화장품이 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오릅니다. 가격 오르면 바로 화장품주들은 실적과 바로 직결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한국 화장품 제조나 아모레 퍼시픽, 실리콘2 같은 이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지금 해외에서도 국내 관련돼서 K-뷰티 그리고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이슈가 나타난 다음에 급락을 했다가 정말 빠르게 비트코인이 회복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상화폐 관련해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비트코인이 95,000불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디까지나 올 연말까지 해서 10만 불이 돌파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2년 동안 이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 국내에서 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매수세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 시장은 트럼프 2기 내각에 들어오는 경제 관료들이 친가상화폐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소하고 해서 결국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한번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나무, IPO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되는데 우리기술투자나 한화투자증권,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최근 함께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STO 관련입니다. 토큰 증권과 관련돼서도 최근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법제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STO라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비싼 아주 명화나 이런 골동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조각조각 내서 아주 적은 돈으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한 조각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디지털 자산화해서 매각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젊은 친구들도 여기에 적은 돈을 갖고 새로운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기가 많아지면 증권사들도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처음에는 핑거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나중에는 결국 증권사들이 매매 수수료를 챙겨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핑거나 갤럭시와 머니트리 또 K옥션이나 서울옥션 같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O 관련 주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네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가운데 오늘의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약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좋고 요즘 주요 테마인 이런 가상화폐 테마에도 들어가는 우리기술 투자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을 뿐더러 이 회사는 누적 매출 1,091억에 영업이익이 1,005억입니다. 거기다 당기순이익이 803억, 3분기까지 누적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최대 주주인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분 자산 가치가 5천억이 넘는 상황이고 IPO가 상장을 하면, 그러니까 IPO를 하게 되면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약 1조 원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기술 투자는 매수가를 10,000원 미만에서 분할해서 사시면서
일단은 이게 9,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일단은 손절매를 치시면서 시장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짧게 그 방향이 짧게 갖고 13,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가상거래소와 관련돼서 움직임 가져가는 종목이고요. 오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에서의 안전장치로 많이 쓰이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용어는 시장의 과도한 변동을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장치인데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사이드카입니다. 사이드카는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내릴 때 잠시 매매를 중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수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 또는 급락하면 시장에 잠시 매매 중단이 걸리는 거죠. 사이드카는 주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급락할 때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한 매매를 막고 침착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가격 변동이 기준이 되며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하고 그 상태가 1분간 유지되면 발동됩니다. 즉, 사이드카가 걸리면 현물 시장이 잠시 동안 매매가 중지되며 시장이 안정될 시간을 줍니다. 다음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사이드카보다 더 강력한 제도로 주식시장 전체가 급격한 변동을 보일 때 일정 시간 동안 모든 주식의 매매를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주식시장의 급등이나 급락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 시장 자체에 냉각 시간을 부여해 투자자들이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서킷 브레이커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주가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했을 때 2단계는 15% 이상 하락한 주가지수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인데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 20분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10분은 동시효과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주가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0% 이상 하락이 1분 이상 지속했을 때 발동하는데요. 이 경우엔 당일 주식 거래가 종료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변동에 반응하여 현물 시장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장치이고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 시장 전반의 급락에 반응하여 전체 시장 매매를 중단시키는 장치입니다. 두 제도 모두 투자자들에게 판단할 시간을 제공하고 시장 과열이나 패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주식시장의 안전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하고 나라 전국 정치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나 큰 빅 이슈들이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시장 현재 이런 정치적 리스크도 분석을 해보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평론가님 저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예. 저도 저도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 아마 하셨을 텐데 자, 일단은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한 150분, 2시간 반 정도밖에 유지를 할 수 없었고 결국에 오늘 새벽에 해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난관들이 또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또 근데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또 변동성이 큰 것 같진 않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어제 그 역에 그 환시장 보다가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그쵸, 예. 이거 오늘 큰일 나겠다. 주시장 이거 네. 폐장하지 않으면은. 근데 다행히 이제 사실 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일단락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래도 그 단기적으로는 사실 변동성을 갖다가 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위기가는 기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번 사태가 질서 있는 정리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 거의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인데 네. 다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걸 갖다 극복을 하고서 다시 재상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기회도 될 수가 있을 거다. 다만 이게 질서 있는 정리가 되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성이라든지 어떤 불확실성을 갖다가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 시장 자체는 뭐 지금 정부에서는 뭐 증시안정 펀드라든지 채권 펀드라든지 네네. 이걸 동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갖다가 막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질서 있는 정리 같아요. 그쵸. 예. 지난번에 저희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 트럼프도 컴백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또 탄핵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때는 어쨌든 질서 있는 절차로 진행이 되면서 네네네네. 정권이 바뀌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오히려 제 기억에는 시장이 오히려 좀 반등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뭐 디스카운트 되는 원인 중엔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 아니면 네. 기업들의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어느 나라 외국인이라고 한다면은 지정학적 어떤 갈등이라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것도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더해진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게 제가 주식시장을 갖다가 약세로 만든 하나의 뭐 굉장히 큰 요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질서 있는 정리 이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게 네. 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그 자체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 오늘 바로 탄핵안 발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뭔가 격화되거나 과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뭔가 절차가 진행되는 게 우리 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시아 시장도 약보합권 수준 정도에서 중국이나 일본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쨌든 큰 리스크가 한 번 있었으니까요. 코스피는 1.8% 가까이, 코스닥이 2% 넘게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우리가 또 투자의 개념으로 조금 더 날을 세워볼까요?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이 그 전까지도 불과 그저께까지만 해도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 매도도 나왔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도 멈추지 않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또 갈등이 또 겹쳐졌었잖아요. 네네. 미국이 중국 쪽에 이 HBM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HBM도 중국에 수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 삼성전자 물론 좀 쉬었지만 하이닉스나 반도체 관련 종목 일제히 좀 반등했단 말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이번에 그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 대중국의 그 추가적인 조치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것들에서 그렇게 크게 바뀐 거는 사실 없어요. 아, 그런가요? 과거 어떤 제재 조치들을 갖다가 현행화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쵸. 당시에는 뭐 HBM이라는 게 극히 미미했는데 지금은 HBM의 어떤 중요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현재 시점에 맞게끔 현행화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맨 처음에는 HBM을 갖다가 중국으로 팔 수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어떤 타격이죠. 타격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했지만은 곰곰이 따져보니까 사실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향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삼성이 조금씩 판다고 하는데 뭐 로이터 같은 데서는 삼성의 그 HBM 판매 물량이 한 30% 정도가 중국으로 들어간다라고 30%요?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패키징된 건 로직 칩하고 HBM이 같이 묶여서 패키징된 거는 제한이 없어요. 수출 제한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아, 그렇네요.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오. 없겠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쪽에서 약간의 어떤 통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 몇몇 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어떤 전망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봐서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이 큰 시장이잖아요. 네네. SK 그쵸.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뭐 엔비디아만 납품하는 법은 사실 없는 그쵸, 건데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 시장은 당분간은 지금 미국의 어떤 제재가 계속되는 한은 중국 시장에 접근조차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고 중국 시장에 우리가 HBM을 갖다 직접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인식들 때문에 아마 반도체주들 뭐 삼성은 약간의 어떤 조정을 받았지만 다른 어제- 반도체들은 좀 어제 상승하는 좋았죠. 흐름을 갖다가 보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자, 어쨌든 이런 제재가 있을 거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또 살짝 예고 사인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조정받았던 것도 뭐 선반영됐다.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그렇겠죠. 체크를 예, 할 예. 수 있었고 월요일은 좀 쉬었는데 어쨌든 화요일에 어제 반도체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는 또 그래도 보합권이에요. 네네. 힘이 좋아요. 예. 삼성전자는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탑2 아니겠습니까? 투톱이 이 규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진짜 거의 중국 비중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를 분석해 볼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엔비디아 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중국이 진짜 하나도 안 파나요? 중국 비중 자체가 아니 중국에 뭐 직접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도 벅찬데. 그렇죠. 아, 물량 예, 거기도 주는 것도 물량 딸리는데. 주는 것도 딸리는데 그 대신 뭐 중국이 뭐 SK 하이닉스의 HBM을 갖다 탐을 안 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시도를 했겠지만 네. 적어도 공식적인 루트로 중국에 들어가는 물량은 없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 제가 로이터 발 기사를 이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로이터에서는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네. 이게 선당 공정은 아니고 뭐 2세대, 3세대 정도가 되겠죠. 그런 쪽들이 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삼성 쪽에서는 그걸 갖다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궁극적으로 따져놓고 보게 되면은 실질적인 이번 조치의 어떤 타격은 삼성전자한테 따라서 더 간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물론 있겠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상하게도 패키징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뭐 거기에 그 로직칩이 꽂혀가지고 가령 뭐 호퍼 20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은 이번 어떤 규제 조치로 봐서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뭐 생각하기보다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 자국 기업들의 이익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SK하이닉스가 중국 쪽에 직접 판매하는 건 없지만 결국에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엔비디아 쪽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막히게 되면은 어쨌든 요거에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그 지금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른 빅테크들 같은 호퍼 100이라든지 호퍼 200을 파는데 네. 중국 모델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H20이라고. 이게 호퍼 100의 한 5분의 1 정도의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건데 그건 수출 갖다 막지를 않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GPU 칩이잖아요. 거기에 로직 칩하고 그다음에 이 HBM 같이 섞어서 네. 그 GPU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사양일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고 있는데 제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중국 사양에 맞게끔 따로 개조를 해서 엔비디아가 팔고는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이게 뭐 엔비디아도 그 중국의 어떤 매출 비중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1년도만 해도 25% 정도였는데 네. 올해는 한 1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매출 비중이 낮아졌다고 해서 매출액 자체가 줄었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H20을 갖다가 거의 100만 개 이상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뭐 한 12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엔비디아의 그 중국향 매출 자체가 네. 그
비중 자체는 줄고 있지만은 매출액 자체는 그렇게 줄지 않고 있다. 크게 영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저희 반도체 얘기하는 중에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통위, 비상금통위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지금 유동성 공급을 강력하게 하겠다. 환율 안정 조치도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 코멘트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례 RP를 매입하면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러면서 필요하면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든지 통한증권 환매 충분한 규모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시장이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면서 리스크에 좀 방어해주는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긴급 금통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 환율 안정 조치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 구두 개입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1,415원대에서 원달러 환율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면,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든 HBM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중국 쪽에다가 팔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그럼 걱정이 되는 것이 중국이 어쨌든 지금 정부 자금을 막 투입하면서 지원금을 줘가면서 이런 칩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메모리를 막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네네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HBM은 어느 정도 약간의 격차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예 자체 제작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중국 네네네. 업체들이. 이게 또 수준이 올라오면서 우리 업체들을 따라올까 봐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어떤 대중국 수출 어떤 규제 조치들이 네. 중국을 더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요. 뭐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조치가 있든 없든 중국은 여기에 박차를 가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일단 그 메모리 쪽에서 특히 창신 메모리 쪽에서의 우리 그 메모리 네. 따라오는 속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로서는 좀 생각보다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험해요. 이미 뭐 DDR4 17나노급이죠. 네. 뭐 이쪽 같은 경우는 LPDDR4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이 DDR4 같은 경우에는 마진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중국 보조금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거칠게 따라오고 있다라고 그쵸. 얘기할 네. 수가 있는데 DDR5부터는 사실 뭐 10나노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EUV 장비라든지 DUV, 심자위선 노광 장비라든지 최소한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게 지금 미국의 그 수출 통제로 ASML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도 자체가 좀 느려질 수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YMTC라고 그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벌써 200 몇 단을 갖다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대충 격차가 1년에서 1년 뭐 2년 정도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SMIC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중국의 네. TSMC랑 뭐 비견되는. 근데 여기도 뭐 중국의 빅테크들이 워낙 이쪽을 갖다 중국 정부에서 강제로 사야 되는 거니까 그 화웨이라든지 마이두라든지 뭐 텐센트 이런 빅테크들은 SMIC 걸 갖다가 그렇죠.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TSMC는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저 멀리 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점유율이 세계 점유율이 한 11% 정도 되는데 SMIC가 벌써 한 5% 정도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격차는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최소한 네네. 뭐 한 4년 정도 TSMC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팔라지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미국의 그 칩스법에 의해서 대중국 견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네. 생각보다 이런 쪽으로 따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었을 거다. 아. 그게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굉장한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메모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격차를 어느 정도 벌일 수 있는 그나마 좀 시간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벌려주는 게 칩스법이다.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냉정한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걸리니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만약에 칩스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더 빨리 그다음에 따라왔겠죠. 각종 노광 네. 장비들이 중국으로 뭐 다 전부 다 들어가고. 반입이 되고 또 우리나라 장비들도 막 들어가고 또 인력들도 막 빼가고 이런 영상들이 가열 쳐다도 보게 되면은 거기다 뭐 중국의 엄청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있는 거니까 글쎄요 지금보다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 뭐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리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니까 중국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아직 취임을 하기도 전인데 일단은 뭐
히토리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 네네네.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민간 군수 이중용품도 품목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걸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뭐 갈륨이나 예, 예. 게르마늄 네네. 이런 걸로 일단은 시동을 건 것 같은데 네네. 자, 이거 미중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고 네. 미국이 자꾸 때리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네. 미국의 그 싱크탱크들의 어떤 뭐 리포트를 갖다가 읽어보면은 중국의 대응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갖다 싱크탱크들은 전부 다 예측을 전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중국의 가장 강한 무기가 뭘까? 결국은 광물. 그것도 이제 뭐 희토류라든지 희소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구 자석.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중국의 광물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다. 네. 이게 중국의 광물 자체가 없으면은 이번에 이제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배터리, 전기차, 드론, 반도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다 들어가죠. 현대의 어떤 첨단 산업 이쪽에는 사실 이게 전부 다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휘토류라든지 이런 쪽은 뭐 4분의 3 이상을 갖다가 생산을 갖다가 중국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의 90% 이상을 갖다가 사실은 정제 과정, 그 다음에 재련 과정 뭐 이런 거는 거의 90%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의회에 그 보고한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핵심 광물의 그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완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부전 자원이 다 있습니다. 휘토류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네네.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을 갖다가 서두르고 있는데 사실 이 공급망을 갖다가 완성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겠죠. 따라서 그동안에 그 중국은 그걸 무기로 사실은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서구와의 어떤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다. 이번에는 뭐 갈륨 게르마늄에 그쳤지만 이게 점점 더 나아가게 되면 영구 자석을 만드는 뭐 가령 뭐 휘토류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더 그 압박을 갖다가 더 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이렇게 봐야 될 카드들도 것 계속 같아요. 꺼내겠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중국 쪽도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아쉬운 게 우리가 뭐 정부나 정치가 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이런 컨트롤도 함께 좀 가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를 또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급등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 안 볼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중국 물량도 있고 수급도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어디 샀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안 사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 외국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결국은 HBM을 팔아야지 이익이 보장이 되는 그쵸. 건데 예. 사실 뭐 내년에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예상되니까 사실 레거시라든지 컨벤셔널 그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둔화는 충분히 점칠 수 있는 건데 HBM 시장은 안 그러거든요. 네네. 그 내년에 그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올해 그 HBM으로 거둔 게 16조 원 정도 되는데 네네. 내년에는 그 28조에서 30조로 더 밀렸더라고요. 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만큼 HBM 시장은 커나간다. 그것도 선단 HBM 시장은 커나간다. 근데 과연 삼성이 그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 격차를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삼성이 살아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선단 HBM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 격차 이걸 갖다가 하루빨리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고 그걸 극복했다는 신호를 갖다가 시장에 줘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저도 이제 어떤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이게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어요. 뭐죠?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문제는 TSMC와의 어떤 기술 격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삼성 파운드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뢰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애플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주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안 주겠죠? 안 주겠죠. 퀄컴이 네. 줄까요? 본인들의 삼성 계열사에서도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안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삼성 파운드리를 갖다가 뭐 그분의 의견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분사를 시켜서 여기에 삼성전자만 지분을 갖는 게 아니라 해외 빅테크들도 참여를 시키자. 왜 해외 빅테크들 지금 TSMC에 불만이 많거든. 그렇죠. TSMC에 가는데 TSMC가 슈퍼 의리야. 그쵸.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가격이 수밖에 바뀌니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우리 삼성전자할 때 HBM4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빅테크들 참여시켜서 사실은 그러게요. 글로벌하게 좀 네. 파운드리를 좀 분사시키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가령 뭐 일본의 라피더스처럼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게요. 이게 그 파운드리 부분에 1등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은 용언한 상태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몇 가지 해결책들이 있겠죠. 또 네. 삼성전자 내부의 전략통들은 훨씬 우리보다 능력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상식을 퍼건한 어떤 파괴적인 발상을 지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예. 그러게요. 이 파운드리를 분사하는 방안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삼성이 고민해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일단은 수장을 교체하기는 파운드리 수장을 교체하긴 했는데 앞으로의 추후의 상황도 보겠고요. 자, 이 뭐 삼성전자만 고난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인텔이 CEO 팻 겔싱어가 갑자기 또 사임을 하게 되고 뭔가 책임을 물었으니까 사임을 했겠죠. 뭐 요즘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 많으니까 이러면서 뭐 반대급부로 뭐 당연히 뭐 AMD나 이런 업체들은 상승을 했고 주가가 또 TSMC 말씀해 주셨죠. TSMC도 올라가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반도체에서 굉장히 합종연의 이런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인텔 이런 회사들이 어떤 극복 방안이 있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텔도 역시 파운드리를 갖다가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실패한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그걸 시장에서는 뭐 의구심을 갖겠죠. 인텔의 네. 파운드리를 만들면은 그 파운드리에 그 똑같아요. 삼성의 신뢰 문제랑 여기에 물건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네. 그 파운드리랑 사실은 팹리스를 갖다가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자체를 갖다가 TSMC가 완전 독립된 어떤 법인으로 만드는 게 그게 타 팹리스의 어떤 신뢰성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뭐 파운드리를 당장 뭐 장비 들여놓고 뭐 파운드리 뭐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선단 공장에 훨씬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왜 TSMC에 물량이 집중되는 걸 갖다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반도체,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그 전에 좀 외우 내한이 계속 많았는데 지혜로운 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운드리에서도 HBM에서도 좀 좋은 소식을 저희가 기대하는 차원에서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론가님 오늘 또 가서 좀 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이어가 봤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조금 더 시장에 오늘 큰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펼쳤습니다. 9시부터 진행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아까 제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더 어떤 자세한 내용과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하고 발표를 했는지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이데일리 TV 보도국의 이지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현장에 나와 있나요?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이지은 기자 일단은 뭐 한국은행에서 긴급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많이 궁금한 상황인데 자, 일단은 뭐 오늘 뭐 금융시장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형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감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비상금융외환시장 점검하는 회의를 했는데 뭐 조금 전에 뭐 자막 속보로도 나왔지만 S&P 국제신용평가사들 우리 뭐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 신용등급 뭐 변함은 없을 것이다.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 좀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장도 변동성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한 회의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나요? 네, 금융 외환 시장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식과 채권, 단기 자금, 외환 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증시는 10조 원 규모의 증환펀드 등을, 채권시장 자금시장은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외환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와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융시장 상황에 관한 범정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금융당국에서 계속 유동성 공급하고 외환 환율 동향도 계속 체크하면서 구두 개입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우리 증시는 9시 정상 개장 후 계엄 사태 여파로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7%, 코스닥은 2%의 하락 출발했습니다. 간밤 마감 시장에서 1,44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계엄령 여파로 오늘도 급등 개장했습니다. 정거래일 중가보다 15.9원 오른 1,418원에서 거래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장중 고가 수준인 지난 2022년 11월 새 이후 최고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에 이재명, 한동훈, 김동연, 오세훈 테마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명 이재명 관련주로 꼽힌 동부건설, 에이텍, 오리엔트 전공 등 종목들은 개장 직후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한동훈 테마주는 24%까지 치솟았고 김동연, 오세훈 테마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주요 일정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MBK 판버스는 이날 예정됐던 고가연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한 이자 간담회를 취소했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도 행사를 다른 날짜로 변경해 추후 공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오전 10시 최성목 부총리 주재로 한 긴급경제관계 장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후 최 부총리는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주요국 경제라인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4시간 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나 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일단 시장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일단은 뭔가 큰 선택이나 변화를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데일리 TV 계속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98년 IMF 사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2020 코로나 팬데믹, 2024 계엄, 미스터 마켓은 항상 미리 신호를 주었다. 피트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위험입니다. 자, 아주 다른 나라 증시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군요. 자, 다우존스는 45,000을 찍고 안정적으로 랜딩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이동 평균선들을 기다리고 있죠.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곧 19,486.15까지 갔네요. 자, 거의 2만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3일 연속 양봉을 뽑으면서 전고점을 돌파시켰습니다. 자, 2만이 눈앞에 왔고요. S&P 500입니다. S&P 500도 마디지수인 6,000을 점령했죠. 안정적으로 이제 6,000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자, 6,053.58 찍고 어제는 6,049.88. 자, 고점을 넘고 6,000선의 안착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반. 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다우존스가 마이너스였는데 필반은 워낙에 이동평균선이 만약 밀집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뚫기는 어렵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는 뿜어 올리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날려버리네요. 전고점을 뚫고 가자. 그쵸. 2만을 결국 점령했네요. 자, 나스닥이 먼저 점령할까 독일 닥스가 먼저 점령할까 했던 2만 선을 독일 닥스가 먼저 2만을 갑니다. 자, 2만 38.31. 자, 또 새로운 영역으로 돌아갔네요. 자, 브라질 보베스파 증시 조금 반등했습니다. 26,139. 12만이네요. 126,139. 예, 이 수치가 엄청 크네요, 여기는. 자, 약간의 반등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인도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상해도 살아나고 있죠. 자, 역시 이 갭상승 부분이 지금 10월 달부터 2달 동안 지켜지고 있는 모습.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번 확인이 됐고 여기서도 한 번 확인이 됐고 밑꼬리를 단 지역이 다 갭상승 부분입니다. 갭상승 부분에 지금 매물대가 아주 탄탄함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이 위에서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박스권 하단,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박스권 상단 3,500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심천입니다. 심천 종합도 그림은 유사합니다. 자, 심천 종합도 마찬가지죠. 심천 동합은 조금 더 위에서 지금 턴했습니다. 상해는 지금 이 박스권 하단부, 그러니까 갭상승 윗부분에서 한번 테스트를 더 거쳤는데 심천은 한 단계 위에서 지금 턴하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 각권도 갭상승 나왔네요. 갭상승 나와서 21선 돌파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TSMC가 저렇게 갔겠죠. 자, 니케이 지수도 갭상승에서 띄운 다음에 약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랑 대만 전부 다 이동평균선을 뚫고 21선 위로 다시 안착하는 모습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좋고요. 예, WTI는 계속 안정된 모습입니다. 70달러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2,680억 정도 팔았죠. 3,000억 지금 넘었을 텐데요. 자, 코스닥은 지금 사고 있지만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팔고 있는데 지금 3,000억이니까 지금 어저께 5,000억 넘게 샀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산 거를 그대로 팔아버릴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어저께 5,645억을 샀지만 지금 벌써 3,000억 원을 팔았기 때문에 장 마감할 때쯤 되면 이제 어제 산 수량만큼 팔게 돼버리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장군멍군 쌤쌤 돼버리고 그럼 11월 25일부터 사실상 또 일주일 정도 거래일 계속 파는 게 되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반에 별로 따라붙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속도를 높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또 반대로 어제 8,300억 원을 팔아놓고 또 되치기로 이제 절반 이상을 다시 사버릴 지금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자, 네, 어저께 하루 수급이 반짝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제 하루 수급으로 끝나버리는 격인데요, 지금. 자, 이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세 개가 지금 경쟁하고 있죠. 다 3조대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아마존닷컴이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세 개가 다 올랐고 5위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테슬라 제외하고 지금 5위까지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메타랑 그다음 TSMC죠. 뒤로 가겠습니다. 저커버그가 마러라고 리조트 가니까 또 주가가 좋아지네요. 자, 상해는 귀주 모태주가 1위입니다. 그렇죠? 귀주 모태주가 1위고 은행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귀주 모태주가 단독 1위인 거 보고 계시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저기는 술 주식이 1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심천도 2위가 오량액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귀주 모태주 오량액, 여기 노주 노교도 있죠. 이 고량주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위는 CATL이죠. 닝더스타이.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랑 심천은 고량주의 주가가 결정합니다. 자, 대만은 1위가 TSMC죠. TSMC는 우리나라랑 거의 지금 비슷해요. 이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2위랑 10배가 나요. 어마어마한 결정력이죠. 그냥 TSMC가 모두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은. 자, 그리고 이제 TSMC가 이끄는 이 지금 AS 테크놀로지 후공종의 최강자죠. AS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UMC 이런 기업들을 다 이끌고 한꺼번에 분업화해서 나가고 있는 어떤 아주 견고한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놨죠. 뒤로 가겠습니다. 저 구도를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뚫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게 오르는 것들이 소니가 오르고 리크루트 홀딩스 이 종목이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가총액 상위부터 봅시다. 애플 1위 종목. 자, $242 돌파해서 또 신고가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애플을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겠죠. 워렌 버핏이. 자, 귀주 모태주입니다. 상해 1위죠. 자, 귀주 모태주 정말 오랫동안 행보하고 있거든요. 무려 2021년이에요. 2021년 동안 1년부터 2024년 3년 동안 행보하고 있죠, 이거. 자, 이 3년짜리 박스권이 돌파되면 정말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이건 파동 복제의 원리라고 이 밑에서 이만큼 올랐죠. 그다음에 이 박스권이 징검다리예요. 만약 위로 간다면 대략 이 정도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것만큼 나옵니다. 자, 곧 이게 만약 돌파돼서 귀주 모태주가 날아가게 되면 상해가 움직이게 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또 의미가 크죠. 경기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량주는 비싼 거는 한 병에 500만 원, 1000만 원도 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돼야 저 소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귀주 모태주 주가가 오르고 상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가처분 소득이 는다는 것이죠. 부동산이 폭등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고량주로 막 돌리기 시작하고 뒤에서 저희 로비로도 많이 쓰는 것이죠. 자, 닝더스타입니다. 닝더스타이도 결국 살아났죠. 자, 우리나라만 안 살아났어요. 지금. 그렇죠? 이 지금 CATL 2차 전지 세계 1위, 점유율 1위 CATL은 쌍바닥을 찍고 지금 완전히 추세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테슬라도 그렇고 CATL도 그렇고 다 전환됐어요. 지금.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20개월 선을 다시 돌파한 거거든요. 상승 추세 복귀했습니다. 다.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밸류체인만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 대만의 시가총액을 다 좌지우지하는 $1,100를 찍었어요. 그리고 1,050, $1,000라는 새로운 마디지수대에 올라섰죠. 이것도. 자, 정말 세지 않습니까? 지금 약조정, 강조정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무슨 조정이에요? 원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가장 약한 거고 상승 N자를 가면은 그다음 강한 거고 제일 강한 건 이 조정이거든요. 지금 거의 기울기가 안 줄고 조정하라고. 이게 조정이에요. 이게 조정입니다. 이런 거는 최고로 강한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또 여기서 치솟을 수가 있죠. TSMC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TSMC를 눌러도 가요. 자, 그리고 오늘 일본 시가총액 상위에서 특징주입니다. 자, $10,000를 돌파한 리크루트 홀딩스. 이름에도 있죠. 리크루트. 어저께 미국에서 졸트라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잖아요. 구인 보고서가. 거기에 구인 공고 수가 엄청 늘었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구인 공고를 기업이 많이 내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맞는 사람들이 많이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리크루트 홀딩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채용 플랫폼 같은 건데 일본의 1위 채용 플랫폼입니다. 주가 날아가고 있죠. 자, 여기서 일본과 지금 중국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중국의 고량주 주가가 지금 위로 터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일본의 이 채용 플랫폼, 1위 채용 플랫폼이 이렇게 터지고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졸트 보고서를 볼 때 구인 공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S&P 500 흐름과도 연관이 되어요. 졸트 구인 공고 숫자가. 이런 것도 지금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1위 채용 플랫폼이 장사를 잘하고 주가가 좋다는 거는 일본의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채용 플랫폼에 돈을 벌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려야 되고 체결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 신고가를 갔다는 거. 뒤로 가겠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자, 고려아연이 지금 8.13 오르고 있고 고려아연은 지금 계속 경영권 분쟁 때문에 혼자 오르고 있는데 자, 이 눈에 띄는 거는 카카오입니다. 17위 카카오. 근데 또 카카오도 참 20년 선에 걸려있는데 절묘하게 이런 이슈가 나올 거를 알지를 못했을 텐데 미스터 마켓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카카오가 지금 급등하는 거는 이번 정권에서 카카오가 굉장히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골목상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았었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캠 플러스고 JYP, SME 플러스입니다. 펩트론까지. 자, 지금 엔터주들이 지금 괜찮은 모습이죠. SM하고 JYP가 다 20위 안에 있는데 엔터주들이 지금 조금 그 시장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실적은 턴어라운드 했네요. 그렇죠? 지금 올해 3분기까지는 확정이 나와 있고요. 4분기만 이제 나오면 되거든요. 예상치. 4분기만 나오면 되는데 지금 4분기까지 예상치대로 나오면 부합하면 작년에 비해 매출액도 오르고 지금 영업이익도 오르는 걸로 나오네요. 일단 재무제표를 실적으로는 턴어라운드 했고요. 밑바닥에서 정말 극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그렇죠. 지금 약간 억압받던 그 기업의 반사이익이 오는 지금 이슈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카카오 주주들에게는 조금 반갑다. 물론 손실을 워낙에 많이 보셔가지고 뭐 이걸로는 충족이 안 되겠지만 일단 신호탄은 좀 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응원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죠. JYP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이미. 지금 밑바닥에서 꽤 올라가지고 지금 이동평균선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이미. 121선에 부딪혀 있고요. 자, 실적은 지난해랑 거의 매출액이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살짝 준 것으로 보이네요. 2021년도 대비하면은 매출액이 지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천억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5,600억 가량 하니까 매출액이 꾸준히 일단 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고요. 실적은 좋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섹터별 상승률입니다. 제2사 이동통신, RFID 조림사업 건설 중소형부터 여기 밑에 무슨 인터넷이나 패션 의류까지 있잖아요. 이게 정말 골고루 다 포진돼 있죠. 근데 이게 이 안에 전부 다 대선 테마주예요. 전부 다. 싹 다. 이 안에가 싹 다 대선 테마주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섹터별 분류 가지고 이 시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테마파크가 뜨는 게 아니고 밥솥이 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이동통신 무슨 얘기 이슈가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이거 전부 다 대선 테마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싹 다 저 안에 대선 테마주가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이 지금 98년도 IMF 사태, 2008년 서브프라임, 2020 코로나 팬데믹, 2024 계엄. 야, 주식시장은 미스터마켓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했죠. 자, 97년 말에서 98년으로 가는 그 사이에 이 다 코스피 주봉 차트거든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일반인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핵심 아니면, 그렇죠? 핵심 아니면 나중에서야 압니다. 자, 보세요. 근데 뭘로 알 수 있느냐? 97년 10월 13일 날 564로 급락하기 전에 800에 있을 때 여기서 주봉에서 쌍봉으로 무너집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2007년 서브프라임 터질 때 여기서 주봉에서 쌍봉으로 무너지면서 20선 깹니다.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여기서 쌍봉으로 무너지면서 깹니다. 아, 이번에 계엄이죠. 여기서 쌍봉으로 무너지면 이미 깼죠. 미스터마켓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 때까지 기다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네, 대담한 대담에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 가지 좀 원인을 이쪽에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이제 야당이 윤 대통령 그리고 국방
행안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이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그런 속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금융시장의 파장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당연히 환율이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현 대통령 관련주는 지고 이재명 관련주는 또 튀는 정치 테마주 급등량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순혁 작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좀 정치적인 이제 격변 사례를 좀 이제 보면 예. 이제 일단은 뭐 가장 이제 근처에 있었던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당시 이제 네.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터지면서 이제 그때 한번 다시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제 의외로 그때 이제 탄핵되고 하는 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주가가 영향을 받은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제 좀 뭐 일종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이제 45년 전에 이제 한번 그 네. 발동이 된 적이 있는데 1979년. 예, 그 이제 비상계엄 발동했을 당시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다 이제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비상계엄 발동보다는 이제 그때는 이제 박정희 그 대통령 시해 사건, 시해된 직후. 그게 예.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큰 불확실성이니까 이제 조금 관점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987년에 이제 6월 항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가 계속해서 이제 이 시위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이제 한 해였는데 그 1987년도도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해가 장이 되게 좋았던 해입니다. 1987년이 이제 6월 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이제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네. 좀 미치더라도 좀 단기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동요하시든지 이제 패닉셀 할 거는 아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증권사에서도 이게 단기 변동성의 재료는 뭐 확실하지만 그 이후에 증시는 안정화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침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그 원인을 또 찾아오셨잖아요. 예. 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는 국민연금의 국장 투자 확대부터 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먼저 한번 보시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24년 1월 17일 날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보도 자료 내신 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이제 요 주제 내신 거부터 이제 국내 증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네. 이제 얘기가 있으셨고요. 이때 이제 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이제 세제를 바로 잡겠다. 뭐 금투세 폐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속세 이제 제도 개편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일 테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전자주 총회 제도화, 상법 개정, 그다음에 이제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늘리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11월 6일 날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을 시켜서 상법 개정 추진에 나서면서 이제 국내 증시 이제 상승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이제 보이고 있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올해 그 국내 증시의 이제 상승을 위해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이제 추진을 쭉 해서 지금 네. 이제 1년 동안 계속 좀 끌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좀 문제가 많은 제가 봐서는 좀 이제 좀 헛다리 짚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지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혁,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기업 밸류 프로그램, ISA죠. IRA가 아니고 ISA 혜택 확대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 빠져 있는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비중 축소가 이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증시의 구원 투수로 역할을 하는 게 그동안 수식어였는데 예,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예. 부분이 있네요. 예, 이게 네.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5년에서 29년 중기자산 배분 안건에서 국내 주식 투자는 아예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해외 채권, 해외 주식, 그다음에 뭐 국내 채권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투자 목표 비중이 15.4%, 내년에 14.9%, 5년 뒤엔 29년에는 13%로 이제 낮아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매해 5조 5천억 가량의 매물이 국민연금 측으로부터 이제 출회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날 첫날 뭐 좋은 이제 뭐 제도를 많이 만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이제 큰 수급 하나가 저게 또 장기 안정 자금인데 이제 장기 투자하는 자금이 저렇게 매년 5조 5천억을 팔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계획들이 다 이제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 요게 이제 문제가 이 뭐랄까 수익률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이제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이제 많이 좀 떨어지니까 그 이제 그 미국 증시의 수익률은 좋고 한국 증시의 수익률은 떨어지니까 라고 이제 이게 이제 이유를 달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 달고 있는 게 좀 이제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많다는 거고요. 아, 모순이라는 거군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올해도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국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21%, 해외 주식이 21%, 국내 주식 수익률이 이제 9월 달까지 0.46%니까 이제 올 한 해만 보면은 이게 미국 증시를 투자를 많이 늘리고 한국 증시를 이제 줄이는 게 맞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뭐랄까 지나간 걸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자산운용 보고서라고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그 고객들한테 그 일정 기간마다 이제 특정 기간마다 이게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런 보고서인데 저 자산운용 보고서의 6번의 유의점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저게 이제 법적으로 저렇게 딱 적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 성과는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음.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과거 투자 성과는 미래 성과에 대한 보장이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성과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나빴다고 해서 미래에 계속 나쁘고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미래에 계속 좋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 얘기를 이제 정면으로 사실 국민연금이 하는 얘기는 부정하는 얘기니까 이제 옳지 않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내용을 이제 워렌 버핏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2001년 워렌 버핏이 한 강연에서 백미러를 들여다봤을 때 벌어들인 수익이 없으면 이 바닥은 있을 곳이 아니야라고 둘러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이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다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항상 백미러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적응적 기대라는 겁니다. 이제 작년에 1이고 올해가 2면 내년에는 3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1이고 올해가 2라고 해서 내년에 3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전혀 이제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제 예상을 한다는 거고요. 저게 이제 케인즈의 그 일반 이론 책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관련해서 그 이제 신영증권의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이 2018년 10월 26일 날 이제 경향신문에 기고하신 내용이 있는데 주가 전망이라는 행위에서 이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그 내년 주가를 예측을 할 때 많은 이제 실수를 범하곤 하는데 그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면은 작년에 장이 되게 좋으면은 그러니까 올해 장이 되게 좋으면은 내년에도 장이 좋을 거다. 기대심. 예.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칼럼을 보시면 2017년 연말에 이제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막 이제 그 내년 증시를 전망을 할 때 다들 되게 좋게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전망치가 좋았는데 그때 나는 좀 불안했었다. 실제로 보면 그게 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좀 네모쳐 놓은 이제 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동안 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연말에 리서치센터에서 이제 내년 증시를 전망하는데 다들 낙관적으로 이제 장밋빛으로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2018년 되니까 그 반대로 주가는 떨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2018년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다시 이제 내년 증시를 전망할 때는 이제 올해 장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 리서치센터에서 다들 이제 2019년 장은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집단적으로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바로 이제 새겨 들으셔야 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따르다 보면은 쌀 때는 너무 겁이 많아지고 비쌀 때는 과도한 낙관론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전망이 쏠림이 있을 때는 늘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 얘기가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 얘기해야 되는 이제 좀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너무 시장 컨센서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국장 탈출을 그렇습니다. 하는 원인을 찾을 수 예, 있는 그렇게 거고. 결론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결론 내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김학균 센터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 녹색 천원 저 부분이고요. 2019년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1,439를 바닥으로 찍고 그 이후에 올라서 3,316포인트로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과거의 데이터에 너무 이제 의존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전망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미국에도 좀 사실은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1964년에부터 1981년까지 단 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되게 낙담을 해서 증시를 떠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64년 대비해서 81년도에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가 이제 계속 제자리인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나는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상황이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예.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7년간의 이제 저주받은 박스장을 미국이 이제 겪었던 이제 그때의 흐름이고요. 저 그림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난 그 82년부터 해서 오르기 시작해서 다음 장에 865포인트부터 44,000포인트까지 44년간 51배 연 9.3% 이제 그렇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예. 구간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예. 항상 좀 지지부진했던 구간이 있고 지지부진했던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랠리를 크게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랠리를 하려고 하는 지금 그 상황에서 주식을 지금 비중을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전할 수 있는 거죠. 예, 메시지를.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다음 장 네. 보여주시면 이제 평균 획이라는 거를 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평균 획이라고 해서 이제 이 뭐 그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 투자 자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수익이 났던 경우는 그 수익률이 그 차후에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평균에 비해서 수익률이 되게 이제 부진했던 이제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는 그 부진했던 부분이 좀 많이 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평균 획이고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라든지 비 오는 날이 있으면 해 뜨는 날도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 평균 회귀 법칙을 이제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제 뭐 건불 10년, 화무 12농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연금이 당연히 생각하셔야 될 이제 그런 사항이라는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한국 증시 PER 8배 법칙 이번에도 해서 이제 이게 8배 밑으로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8배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네.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 갖고 이제 적응적 기대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는 이제 뭐랄까 섣부른 이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8배가 됐을 때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올랐던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장. 그러니까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기준 여기서도 찾아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 증시, K 증시가 20여 년 만에 저평가돼 있다. 이제 사학개미가 원인이다. 결국은 이제 이게 한국장에서 미국장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평가 현상이 생기는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계속 이제 미루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장으로 탈출하는데 이제 좀 가속화된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한 14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뭐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 숟가락을 얹히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5개월 연속 음봉일 때는 이제 그 6개월째는 이제 강한 양봉이 항상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더라 하는 이제 그 얘기고요.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이제 IMF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제 그 얘기 그대로 지금 5개월 연속 11월까지 지금 음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추세선을 보시면은 이제 장기 추세선상에 지금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좀 불안하시겠지만 이제 투매하실 때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반대로 지금 미국장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예, 고가의 가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지금 올해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이제 사상 최대의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지금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장을 팔아갖고 고평가되어 있는 미국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그 형태하고도 완전 반대니까 이거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이런 국민연금의 행동이 사실은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뭐냐 하면 자기 실현적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 하면은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국장은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내 증시를 국민연금이 연 5조 5천억을 순매도를 하면은 그 결과로 수급 이탈로 이제 국장이 하락하겠죠. 국장 이탈 분위기가 증폭되면은 그 결과로 해서 국장이 소외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장기화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국민연금의 행동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국장 저주의 악순환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은 조금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는 이제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021년에 이제 되게 베스트셀러였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었는데. 네. 국민연금마저 안 된다고 떠나는 국장에 국민 여러분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정부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많이 해놓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팔고 나가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먹히겠냐는 거죠. 국민연금 국장 투자 비중 확대 이전에는 모든 국장 밸류업 시도는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네.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은 2004년 11월 29일 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입니다. 이때가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해외 투자를 늘려야 해서 이때 당시만 해도 2004년 6월 말 기준만 해도 이때의 국민연금은 국내 채권을 82%, 공공민 복지에 9% 투자를 했었고요. 국내 주식은 이때 7%밖에 투자를 안 했었어요. 네. 해외 주식도 0.2%밖에 투자를 안 했었는데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의지를 갖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 획기적으로 해서 결국 2009년에 7.0%이던 비중이 10.7%까지 늘어났고요. 그 늘어나게 하면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주식형 펀드도 이때 당시에 가입하셨습니다. 이제 8천만 원을 이제 1,000만 원씩 해서 총 8개 주식형 계좌로 나눠갖고 이제 투자를 하신 거고요. 이제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를 하게 하고 이제 대통령 본인께서도 이제 자기 재산, 자기 월급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해서 좀 모범을 보이셨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지수는 4배 올랐단 말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갔고 대통령께서 이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대통령도 주식을 사니까 우리도 주식을 사야 되지 않겠냐.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을 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도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주식 투자 붐이 저때 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0포인트까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4배가 오르는 이제 기염을 토한 바가 있고요. 이때 당시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 S&P는 딱 절반밖에 못 올랐습니다. 딱 2배 올랐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국민연금이 국장에 이제 투자를 해야 이게 한국 증시가 이제 밸류업 할 수 있는데 이제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연기금이 이제 주식을 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의 역할을 했었는데 예.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쨌든 국장을 탈출하는 그런 부분은 좀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예. 두 가지인데 네. 실제로 이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신호 효과죠. 예, 국민연금도 미장을 가는데 나도 따라서 미장을 가야지. 국민연금도 국장 버리고 미장 가는데 내가 왜 국장을 투자하지?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은 좀 다시 확대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시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국민연금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은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방향성 탐색하고 이 어제의 리스크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도 뭐 살짝 언급드렸는데 경제방송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큰 이슈가 있었던 것 과거를 떠올려 보면 탄핵이 있었고요. 코로나가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기 때 취임을 했을 때 또 브렉시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자, 어제도 역시 이제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해 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그 계엄 이 선포가 있고 나서 바로 제가 이 업비트를 켰습니다. 캡처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리플이 40% 떨어졌고 뭐 다른 코인들 여러분들이 아는 비트코인도 32%가 떨어졌고 뭐 다른 게 전부 30%, 40% 다 급락했습니다. 업비트 빗썸 이러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접속 오류가 되면서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시장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 사라지는 돈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대표적인 코인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계엄 발표가 난 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쭉 올라왔습니다. 이 차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분 봉입니다.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봉이 매겨지는 건데 이러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또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오히려 반발 매수에 들어오면서 빠르게 그전의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8,8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금세 올라와서 1억 3천만 원대까지 금방 올라온 겁니다. 자, 이렇게 급변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이것을 큰 리스크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만 흔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역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해외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낮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역시 이 시간대에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매도도 나왔을 것이고 어쨌든 전 세계에서도 우리 시장에서의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외 쪽에서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이렇게 X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면서 지금 가결됐다라는 탄핵 중지와 관련된 가결이 됐다라는 소식에 일론 머스크가 와우라고 놀라면서 이것을 리트윗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관심 많죠. 우리나라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일단 일론 머스크에게 우리나라를 뭐 좋은 면에서든 나쁜 면에서든 한번 각인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다른 알트트 코인들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리플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83개월 만에 3,000원대로 올라서면서 환호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또 떨어지면서 엄청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리플도 비슷한 패턴으로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에서 과거에 우리가 탄핵이라든지 IMF 시절과는 시장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중요한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코인 거래를 자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가지고 있으시면서 시장에 미리 선반영하는 24시간 운영되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국내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네. 잘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전문가 예상대로 그 파장이 좀 제한적이길 바랍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여야든 뭐 정치적인 앞으로의 절차가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급선무겠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가 특별한 더 전략들을 긴급 진단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